예, 반갑습니다. 조금 전 소개받은 카이스트 문술미래전략대학원의 서용석이라고 합니다. 먼저 이렇게 귀한 자리 초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또 이렇게 발제할 수 있게 되어서 영광입니다. 사실 제가 이제 요청을 받은 제목은 그 초연결 시대 미래 산업, 그다음에 뭐 사회 변화 이런 주제였는데 저는 사실 이 초연결 앞에다가 초불확실성이라는 단어를 하나 더 집어 넣었습니다. 사실 그 연결이 확장이 되면서 가장 좀 중요하게 우리가 좀 고민해 봐야 될 부분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동조화 현상이죠. 시간과 공간과 또 뭐 사람 들 간의 이제 동조화가 심해지면서 뭐 지구 한 곳에서 일어난 사건이 금방 빠르게 또 다른 지구 반대편에서 일어나는 그런 동조화 현상을 좀 증가시키고 있다. 그래서 이런 동조화 현상은 그 역설적이게도 굉장히 좀 불확실성을 좀 높여주고 있다. 그래서 저는 이 두 개의 키워드를 가지고 오늘 발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이제 미래 연구가 뭔지에 대해서 잠깐 좀 설명을 드리고 시작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아무래도 이제 제목에 뭐 미래 산업, 미래 사회 이런 이제 키워드가 들어가서 또 그리고 또 제가 뭐 미래 전략 대학원이라는 곳에 있다 보니까 도대체 저곳에서 뭐 어떤 걸 이제 연구를 하고 교육을 할까 그 부분에 대해서 살짝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통 뭐 미래학, 뭐 미래 연구, 미래 예측가라면은 뭐 미래에 대해서 뭐 예측하고 뭐 전망하는 게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물론 뭐 미래에 대한 예측과 전망도 합니다. 그렇지만 이제 기본적으로 이 미래 연구의 핵심은 사실 미래 연구는 변화에 대한 연구입니다. 그리고 이제 변화가 워낙 빠르게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제 불확실성에 대한 연구도 함께 진행을 하고 있죠. 그래서 미래 연구는 이제 그 변화와 이제 불확실성에 대한 연구이고 또 이런 그 변화와 불확실성에 뭐 개인이면 개인, 뭐 조직이면 조직, 또는 국가가 이제 어떻게 대응하고 뭐 또 필요에 따라서는 적응하고 또 이를 관리해 나가느냐가 미래 전략 연구다라고 그렇게 간단하게 정의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그, 그 미래 예측의 역설이란 그런 표현이 있는데요. 보통 그 미래학자 또는 미래 연구자들의 임무 중에 하나가 미래를 좀 정확히 예측하는 게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 분들도 있으실 것 같아요. 근데 뭐 모르겠습니다. 무슨 학문 뭐 분야에 따라서 뭐 미래를 이제 뭐 정확하게 예측할 수 있다라고 또 생각하시는 분도 있으실 것 같아요. 뭐 충분한 연구비, 그다음에 뭐 풍부한 뭐 정보나 자료나 데이터, 정교한 방법론만 있으면 충분히 미래 뭐 정확하게 예측할 수 있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텐데 사실 미래를 연구하시는 분들은 미래를 정확하게 예측하는 건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까도 제가 이제 불확실성이 많아지고 있다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그 미래는 이제 다양한 그런 변수 또는 뭐 불확실성으로 이제 가득 차 있는데 그 중에서도 이제 이 불확실성을 높이는 가장 중요한 변수가 바로 사람이라는 거죠. 뭐 우리 속담에 10개의 물속은 알아도 한 개의 사람 속은 모른다 이런 속담이 있듯이 미래라는 게 예측의 대상이 되는 순간 사람들의 그 반응에 의해서 그 예측 자체가 이제 굴절이 되어 버린다는 거죠. 특히 그 초연결 시대에는 이러한 현상이 자주 그리고 또 빠르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올바른 예측이라 하더라도 이게 공개가 되고 또 사람들이 그것을 믿고 또 그에 대한 대책과 행동을 취하게 되면 그 예측 자체는 결국 틀린 예측이 된다는 거죠. 뭐 그 미래 연구의 목적, 뭐 유용성에 대해서 뭐 여러 얘기를 드릴 수 있겠지만 이게 한 네 가지 정도로 정리하면요, 이 불확실한 상황에 대해서 그 조기 경보, 그러니까 미래 기회, 위협에 대한 그 요인을 인지하게 하는 게 하나의 중요한 목적이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불확실한 상황 속에서 의사결정자들이 어떤 선택을 하고 또 어떤 전략적인 기획을 가져가는지 이런 부분도 중요한 목적 중에 하나입니다. 세 번째로 뭐 이 혁신과 새로운 사업 기회 창출,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빨간색인데 요 위에 세 가지는 나름대로 이제 유형의 결과물이 나옵니다. 뭐 보고서라든가 아니면 무슨 뭐 그 정책이라든가 또는 뭐 경영 전략. 근데 이 네 번째는 비록 그 무형적인 결과이긴 하지만 이러한 그 미래 예측 활동을 통해서
함께 참여했던 뭐 연구자도 그렇고 뭐 이해당사자, 이해관계자도 그렇고 또 정부의 정책 하시는 분들도 뭔가 그 기존에 갖고 있던 그런 사고의 틀을 조금 벗어나거나 아니면 생각이나 관점의 확장을 가져오는데 굉장히 유용하다라는 걸 사실 저는 한 15년 정도 그 미래 연구 또는 미래 정책을 하면서 경험을 했었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 주제로 뭐 초연결이라는 주제를 다루니까 그렇다면 도대체 그러니까 연결을 굉장히 뭐 어떤 슈퍼라는 의미잖아요, 초가. 그럼 어디까지 연결이 될 수 있을까? 뭐 사실 뭐 최근에 여러 가지 뭐 인간과 인간뿐만 아니라 사물과 사물 또 인간과 사물 간의 그런 연결성이 계속 증가가 되고 있는데 저는 조금 최근에 그런 그 기술적인 발전들을 중심으로 이 초연결에 대해서 한번 고민한 것을 좀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4차 산업혁명 관련해서는 참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최근에 뭐 4차 산업혁명 얘기하면 조금 진부하다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뭐 하여튼 굉장히 우리한테는 중요한 하나의 변화라고 할 수 있겠죠. 뭐 여러 정의가 있지만 이 4차 산업혁명 얘기할 때 이 초연결 혁명이라는 이야기를 많이 쓰더라고요. 예. 그리고 또 하나가 이제 그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라는 얘기가 있는데 사실 이 디지털 기술은 20세기에도 존재했었죠. 20세기에도 존재했는데 21세기의 그런 그 디지털 기술의 발전은 이 20세기의 그것과는 그 궤를 달리하면서 발전을 하고 있다. 먼저 이 컴퓨팅 기술이 20세기하고 이제 비교가 안 될 정도로 발전이 돼 있고 그다음에 또 데이터도 상당히 많이 늘어났죠. 또 20세기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이 테크놀로지컬 브렉스루가 뭐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일어나는데 그게 바로 이제 그 머신러닝과 이제 딥러닝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디지털로 인한 단순히 이 ICT 뭐 통신 정보 이런 뿐만 아니라 거의 모든 부분으로 이 디지털화가 진행이 되는 그런 현상을 우리는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진은 그 네덜란드 그 노테르담 항구를 찍은 사진인데요. 그 네덜란드 노테르담 항구는 유럽에서 물동량이 가장 많은 항구 중에 하나입니다. 거기에 한 12개 정도의 그 항만 하역장이 존재하는데 그 중에 2개의 항만 하역장이 보시다시피 무인화되어 있습니다. 뭐 지금 차들이 다니는 길도 굉장히 일정하게 지금 나타나 있고 또 사람도 전혀 보이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기술이 계속해서 진보하면서 단순히 자동화 이제 무인화로 넘어서 이제는 이제 지능화되는 그런 단계까지 접어들고 있다는 거죠. 이 네덜란드 로테르담 항만청에 따르면요, 나머지 10개도 조만간 다 이렇게 무인화, 지능화 시킬 계획을 갖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실 우리나라 그 부산 항만청도 이런 그 무인화 하역 시스템을 지금 도입을 하려고 하는데 이 항만 노조하고의 좀 그 문제 때문에 아직까지는 진행이 안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단순히 이런 그 자동화, 무인화, 지능화가 이런 뭐 생산 또는 뭐 이런 제품 만드는 공정에만 또 활용이 되는 게 아니라 이 서비스업에도 상당 부분 이러한 기술들이 지금 침투가 되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제 그 법률 서비스 같은 경우인데요. 지금 하버드 대학 같은 경우는 그동안 그 판례, 뭐 미국에서 있었던 판례 650만 건을 DB화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법률 판결에 특화된 지능형 알고리즘을 통해 가지고 이 650만 건의 데이터를 활용해서 인간보다 더 빠르고 정확하게 판결을 내릴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은 사실 구축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만약에 이렇게 된다면 뭐 현대 그 판결이라는 게 대부분 그 판례에 의해서 결정이 되고 있음을 고려할 때 과연 인간 판사가 앞으로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일까라는 그런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조적인 역할 정도로 하고 결국 이제 판결은 이제 사람이 내린 방식으로 가지 않겠냐라고 많은 전문가들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뭐 정부에서도 이런 그 빅데이터나 AI 이런 기술들을 이 행정 시스템에 도입하고 또 이걸 이제 활용하려고 하는 그런 노력들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뭐 우리나라에서도 뭐 지능형 전자정부 또는 뭐 AI 기반한 뭐 행정 서비스 이런 이야기들이 벌써부터 나오기 시작을 했고요. 그 중에서도 사실 이런 AI나 빅데이터가 가장 먼저 또 넓게 활용이 되는 부분이 바로 이 민원 업무입니다. 이거는 현재 그 지능형 챗봇을 이제 도입을 해서 실제 민원 서비스에 활용을 하고 있는 각국의 중앙 또는 뭐 지방 정부들의 사례인데
여기는 이제 12개만 제가 표시를 해놨지만 한 30여 개 정도가 이 지능형 챗봇을 실제 행정 서비스, 특히 민원 업무에 활용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 중에서도 이제 가장 대표적인 게 미국 국토보안부의 그 엠마라고 하는 챗봇인데, 이 엠마라고 하는 챗봇은 한 달에 처리하는 민원 건수가 한 50만에서 한 60만 건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1년이면 한 뭐 600만 건 이제 넘을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이제 재밌는 거는 이 엠마가 민원 업무를 하면 할수록 점점 똑똑해진다는 거죠. 학습을 하기 때문에 스스로. 그래서 굉장히 질 좋은 민원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 있다. 심지어 그 1년 후에 그 사람 그 공무원들이 한 민원과 또 이 엠마가 한 민원 서비스 만족도를 조사해 보면 엠마가 훨씬 더 높게 나온다고 합니다. 근데 우리나라에서도 이런 그 민원 서비스를 그 AI 챗봇을 동원한 뭐 서비스를 뭐 구청에서 한번 진행을 한 적이 있었는데, 서울에 있는 뭐 구청인데 이 엠마와 같은 그런 좋은 질 좋은 서비스는 나오지 않았다. 그래서 그 이유를 파악해 보니까 우리나라 민원 업무의 특성도 좀 문제가 있지만 일단 데이터가 상당히 이제 부족했기 때문에 이 AI 챗봇이 뭔가 학습할 수 있는 그런 그 자료가 부족해서 질 좋은 서비스가 나오지 않았다. 뭐 이렇게 결론을 내리기도 했습니다. 뭐 다시 말씀드리자면은 결국 이제 데이터, 빅데이터 없는 인공지능, 이제 안고 없는 이제 찐빵과 같다. 네, 그런 말씀이죠. 이거는 지금 그 그러니까 정보와 지식을 이제 어디에 지금 저장을 했느냐라는 걸 이제 하나의 흐름을 보여주는 그런 그림인데요. 뭐 약간 옛날에 그 TV 브라운관 같이 생겼죠. 1993년만 하더라도요, 거의 대부분의 정보나 지식을 그 아날로그 방식으로 저장을 했습니다. 뭐 종이에 뭐 쓴다던가, 종이 인쇄를 한다던가, 아니면 뭐 레코드나 테이프에 저장을 했는데, 이게 2002년이 되면서 아날로그 방식과 이 디지털 방식으로 저장하는 게 반반, 한 50%까지 증가를 합니다. 그래서 혹자들은 이 2002년을 이 디지털 시대의 원년으로 보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러던 것이 불과 5년 만에 2007년이 되면 아날로그 방식의 저장이 거의 94%까지 증가를 합니다. 이게 2007년의 기록이니까 뭐 지금 2020년, 13년이 흐른 이 시점에서 볼 때 아마 거의 99점 몇 프로 이상이 디지털 방식으로 저장이 되지 않을까. 사실 요즘에 뭐 종이책으로도 나오지만 대부분 다 또 뭐 이런 그 디지털 책으로 또 많이 발간이 되잖아요. 네. 근데 이게 모든 정보나 지식이 이 디지털로 저장이 된다라는 건 무엇을 의미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는지, 어떤 의미를 시사점을 주는 걸까요? 디지털 방식으로 저장이 된다라는 건. 일단 아날로그 방식으로 저장된 정보는 사실 사람만 접근을 할 수 있었는데, 이 디지털 방식으로 모든 정보나 지식이 저장된다는 것은 사람뿐만 아니라 기계도 접근을 해서 그 정보를 습득하고 또 그 정보를 분석하고 또 정보에 기반해서 판단을 내릴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조성이 되었다라는 그런 뜻으로 이해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이테크이건 로우테크이건 간에 이 뭔가 이 저장을 할 수 있는 또는 이걸 전달을 할 수 있는 그런 비용 자체가 굉장히 많이 지금 떨어졌다는 거죠. 옆에 그 보시는 그림, 이게 이제 79년도에 나온 250메가짜리 하드 드라이브라고 합니다. 이게 200kg가 넘어가지고 이 카트에다 들고 끌 정도로 지금 거대하고 지금 무거웠고, 가격도 뭐 6,000불 이상 됐다고 합니다. 그러던 것이 2013년이 되면 이 250메가 하드 드라이브보다 64배나 집적수가 높은 그런 저장 그 디바이스가 사람 손톱보다 작아지고 또 가격은 또 몇백 배 저렴해지는. 아마 2020년 뭐 지금 그 시점에서 봤을 때는 훨씬 더 이 집적도가 높아지고 그리고 또 가격도 저렴해졌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디바이스들이 우리 곳곳에 이제 설치가 돼서 모든 정보나 데이터를 계속해서 지금 모아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는 거. 그리고 그 최근에 우리가 목도하고 있는 여러 가지 그 기술적인 그 변화들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무슨 뭐 그 4차 산업혁명 또는 뭐 지능 정보 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저도 그분들과 같이 이제 동의를 합니다. 지금 우리가 목도하고 있는 또 경험하고 있는 여러 기술적인 발전들은 하나의 그 지능 혁명으로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특히 이제는 뭐 사람과 사람, 그다음에 사물과 사물만이 연결이 되는 게 아니라 이 인간과 이제 기계 간의 그런 연결들이 심화가 되고 있는데, 특히 우리가 사람들이 만들어낸 그런 인공지능과
또 저는 이제 사람의 뇌를 이제 자연지능으로 표현을 하는데 최근에 뭐 뇌과학이라든가 뇌공학, 또 인지신경과학 이런 그 과학 기술들이 발전을 하면서 이 사람의 그 뇌의 원리를 조금씩 지금 알아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조만간 이런 그 사람의 뇌와 자연지능과 또 이 인공지능 간의 연계도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단서를 추측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여러분 잘 아시는 그 앨런 머스크 같은 경우가 최근에 그 뉴럴링크라는 회사를 설립을 해서 인간의 뇌와 컴퓨터를 연결시키려고 하는 그런 그 실험과 시도들을 계속해서 진행을 해오고 있습니다. 이미 벌써 그 쥐한테는요, 쥐의 뇌에다가 그 폴리머 전극 3,000개를 심어가지고 이 쥐가 느끼는 또 이 쥐의 뭐 생각, 감정 이런 부분들을 이제 그 컴퓨터 화면에 재현하는데 성공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뭐 페이스북 같은 데서는요, 최근에 뭐 이런 얘기도 발표를 했어요. 조만간 이런 그 기술을 인간의 뇌에도 적용을 해서 굳이 뭐 우리가 그 스마트폰이라는 그런 디바이스 없이 뭐 사실 뭐 공상과학에나 나오는 그런 텔레파시 같이 직접 소통이 가능한 그런 시대를 열겠다 뭐 이런 발표도 했었는데 사실 뭐 지금 보면 좀 황당하게 들릴 수도 있는 이야기지만 이러한 기술들이 계속해서 지금 발전을 하고 있다. 이걸 단순히 이제 공상과학의 스토리로만 이해하기, 그러니까 넘어가기는 조금 그 변화가 굉장히 빠르게 진행이 되고 있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2000년대 초반에 그 브리티시 텔레콤, 영국 브리티시 텔레콤의 이안 마일스라는 그 미래학자가 그 2050년이 되면 사람의 뇌를 다운받을 수 있다. 컴퓨터에 다운로드 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었어요. 그때는 사실 굉장히 좀 터무니없고 이제 허황된 소리를 들렸는데 20년이 지난 오늘날 이런 그 기술적 발전들이 그 사람의 그런 주장을 어느 정도 좀 뒷받침해주는 그런 현상들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사람의 그 뇌에 뭐 저장되어 있는 기억이라든가 또는 지식 이런 부분들이 충분히 컴퓨터로 다운받을 수 있고 또 이런 그 컴퓨터나 이 기계에 저장되어 있는 지식이나 정보들이 또 역으로 사람의 뇌로 또 업로드할 수 있는 그런 시대도 뭐 글쎄요 어느 시점일지 모르겠지만 충분히 가능한 시대가 될 수 있다. 예, 그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보시는 그림은 그 미래 뭐 자율주행 차량의 하나의 뭐 구상 그런 그림인데요. 제가 여기 그 종이 시대의 법은 종이에 저장이 되고, 그 다음에 디지털 시대의 법은 디지털 코드에 저장이 될 것이다 이렇게 적어놨는데 아마 뭐 언제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뭐 최근에 그 테슬라에서 뭐 레벨 5 수준의 뭐 자율주행 차량까지도 뭐 성공했다 이런 얘기가 들리긴 하는데 좀 시간이 걸리겠죠. 뭐 20년, 30년 정도 후에 만약에 이 자율주행 차량이 보급 확산이 되면요, 이 차량 안에 이게 사실 모든 게 지금 지능화되어 있습니다. 인공지능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 차량 안에 거의 모든 교통 법규가 아마 다 들어갈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도 그술 마신 다음에 자동차 타면 시동이 안 걸리는 그런 기술들이 이미 개발이 되어 있고요. 그래서 만약에 뭐 꼭 굳이 이게 자율주행 차량이 아니더라도 지금 자동차 자체가 굉장히 지능화되고 있습니다. 인공지능 시스템이 이제 충분히 탑재가 될 수 있고 비록 사람이 운전을 한다 하더라도 이렇게 교통법규가 탑재가 될 경우에는요, 뭐 30km 구간에서는 절대 아무리 밟고 싶어도 30km가 안 나가게끔 이 인공지능 스스로가 이제 제어를 한다라는 거죠. 그리고 또 이제 뭐 가끔가다 이제 노란불일 때 뭐 이제 빨리 지나가려고 이제 밟는 경우도 있잖아요. 아마 그런 것들도 인공지능이 제어를 해가지고 그렇게 못하게 돼. 근데 이제 재밌는 건요, 이러한 그런 그 사실 디지털 코드가 인공지능이 제어하는 이런 그 사회적인 규칙, 약속, 이 법규들이 비단 자율주행차에만 적용이 될 것은 아니라는 거죠. 우리 사회 곳곳에 이런 부분들이 이제 나타나고 또 우리가 이런 그 디지털 코드화된 그런 법률에 의해서 제어를 받게 되는. 그러니까 그 기존의 법이라는 거는 하지 말아야 할 것과 해야 할 것을 이제 규정해 놓는다면 이 디지털 코드에 내재되어 있는 법은 할 수 있는 것과 할 수 없는 것을 구분해 또는 규정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자유 의지 자체가 사라질 수 있다는 그런 부분입니다. 사실 하버드 대학 법대의 그 로렌스 네이시 교수는 이미 오래전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 새롭게 부상하고 있는 그 디지털 기반의 기술들은
기존의 법과 사회적 규칙, 약속들의 디지털화를 가속화시키고 있다. 그래서 이 보다 진화된 이 디지털 기술은 인류가 지금까지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새로운 종류의 법률 시스템, 즉 반드시 실행되는 그 자동화된 규칙을 코드로 생성해내고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디지털 코드에 내재된 그런 사회적인 규칙, 약속에 따라서 사람들의 행위가 통제될 수도 있고요. 또 일정한 방향으로도 유도할 수 있다는 거죠. 사실 이런 기술들을 국가의 통제나 감시에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나라가 바로 중국이라는 나라죠. 그래서 이 디지털 코드 같은 경우는요, 법과 같은 수준의 구속력과 강제력을 갖고 있고요. 이 디지털 코드가 갖고 있는 그런 강제력은요, 어쩌면 현실에서의 그런 법보다 훨씬 더 강력할 수 있다라는 점입니다. 예, 그리고 그 최근에 우리가 이제 뭐 4차 산업혁명 또 디지털 뭐 트랜스포메이션 관련해 가지고 기계가 인간의 일자리를 계속해서 대체해 나갈 거다라는 그런 굉장히 좀그 불안감을 갖고 있는데 다른 한편에서는요, 아니다. 앞으로는 기계가 인간의 일자리를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을 도와서 생산성을 향상시키는 그런 방향으로 나갈 것이다. 그러니까 노동 대체형에서 노동 보조형으로 갈 것이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사실 북부 유럽 같은 경우에는요, 이런 그 기계 또는 그 자동화된 뭐 로봇, 인공지능 이런 것들을 이제 설계할 때 개념 단계에서부터 혼자서 뭔가 일을 하는 게 아니라 반드시 이 사람과 협업을 해서 진행할 수 있도록 그런 방식으로 이제 설계를 하고 또 생산을 해내고 있다고 합니다. 소위 말해서 자본 중심의 그런 기술 발전이 아니라 이제 인간 중심의 그런 기술 발전을 추구하고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죠. 그래서 미래에는 사람과 기계가 일자리를 두고 경쟁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과 또 한 기계가 협업을 하고 또 다른 한 사람과 기계가 협업을 한 팀, 이 두 팀 또는 여러 팀 간의 그런 경쟁이 될 것이다. 이렇게 또 주장을 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다음에 이제 그 기술 감수성이라는 표현을 제가 쓰는데요. 이건 아마 좀 생소하신 표현일 수도 있습니다. 뭐 제가 이제 만들어낸 얘기인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 아무리 뛰어난 기술이 있다 하더라도 그 사회가 그 기술을 받아들이지 않고 또는 그 기술이 시장의 그런 그 상업성을 반영하지 못하면 사장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그런 좋은 기술들, 그런 기술들이 이제 사장된 그런 그 사례들을 역사에서 충분히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앞으로 물론 그 기술에 대해서 이제 교육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기술의 가치를 알아보고 또 사회적인 수용성을 파악하고 또 시장의 그런 그 상업성을 조금 이렇게 활성화시킬 수 있는 그런 기술 감수성 역량을 강화시키는 또는 뭐 교육시키는 그런 노력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요. 근데 어떤 분들은 이런 기술 감수성은 교육해서 되는 게 아니라 타고나야 된다. 또 뭐 이렇게 주장하시는 분도 계시기는 합니다. 그리고 모르겠습니다. 최근에 뭐 정부에서도 그 데이터 기반의 또는 뭐 증거 기반의 뭐 정책 결정, 뭐 정책 수립 이런 이야기들이 좀 많이 나오고 있는데 여러분들은 이런 그 빅데이터 또는 알고리즘에 기반한 그런 그 정책 또는 여러 가지 뭐그 결정 사항에 대해서 얼마만큼 신뢰를 하고 계시는지요? 예. 이게 공정하다고 생각을 하시는지요? 아마 아니라고 생각이 드실 겁니다. 결국 알고리즘을 설계하는 사람도 사람이고 어떤 데이터를 수집하고 또 그걸 갖다가 정제하고 또 분석하는 이런 부분도 사람이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과정에 있어서 분명히 사람 개인의 가치와 편향이 반영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그 데이터나 또 알고리즘을 통해서 나온 그런 그 결과들이 반드시 공정할 것이다라고 생각할 수는 없다는 거죠.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좀 제안들이 나오긴 있지만 그 중에서도 우리 일반 시민들이 이 디지털 리터러시를 높여가지고 이런 그 불공정한 부분에서 스스로 찾아내고 또 문제를 제기할 수 있는 또 그런 역량을 뭐 키울 필요가 있다. 이런 주장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좀 시간이 지나가서 빨리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불확실성을 넘어서 초불확실성의 시대. 이거는 이제 그 미래의 그런 변화의 특징에 대해서 제가 몇 가지 사례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미래의 변화를 나타내는 데는 여러 개념들이 존재합니다. 뭐 패러다임부터 시작해가지고 메가 트렌드, 뭐 트렌드. 아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뭐 메가 트렌드 같은 경우는 전 지구적인 수준의 그런 그뭐 대규모의 변화, 뭐 기후 변화라든가 고령화. 보통 이제 30년에서 100년 정도 지속을 하죠. 근데 트렌드 같은 경우는 뭐 한 지역이나 사회의 일정한 방향이나 추세, 한 1년에서 한 10년 정도 지속을 합니다. 근데 우리가 또 하나 주목해야 될 그 변화의 그 흐름을 나타내는 용어 가운데 하나가
이 Fed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for a day의 약자로 짧은 동안에 반짝 떴다가 이제 사라지는 그런 일시적인 유행을 보통 Fed라고 얘기를 하는데, 뭐 대표적으로 그 몇 년 전에 유행했던 그 아이스 버켓 같은 경우가 대표적인 Fed죠. 확 바람이 불었다가 지금 아무도 관심을 안 갖는. 사실 그 김남도 교수가 매년 뭐 트렌드 보고서를 내는데 제가 이 책을 가끔 사서 봐요. 근데 안에 내용을 보면 트렌드가 아니라 내년에 뭐가 떴다 사라질 것인가에 대한 패드 내용으로 대부분 이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패드하고 트렌드는 구분을 할 필요가 있다라는 측면에서 말씀드리고 싶고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굉장히 그 심각하게 생각을 하고 있고 또 경험을 하고 있는 그 코로나19 이게 패드라고 생각이 되시는지 아니면 트렌드라고 생각이 되시나요? 트렌드. 저는 패드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떴다가 원래 팬데믹 자체가 그렇게 오래 지속되지는 않거든요. 잠깐 떴다 사라지는데 이거는 정말 감기처럼 우리가 달고 살아야 될 그런 하나의 트렌드가 되지 않을까 살짝 걱정이 되긴 합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사실 그 에피데믹이나 팬데믹 같은 경우는 패드나 트렌드라기보다는 이 사이클로 보는 그런 관점이 강합니다. 그러니까 뭐 일정 기간, 뭐 3년이면 3년, 5년, 10년 이렇게 하면서 주기적으로 한번 찾아오는. 그래서 우리는 그 뭐 감염병 같은 경우는 패드나 트렌드로 볼 수도 있지만 주기 형태로 볼 필요가 있다. 뭐 이런 주장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그 각각의 그 변화를 의미하는 이제 트렌드가 지속 시간과 이제 동적 범위에 따라서 이제 그 선을 표시를 해놓은 건데요. 메가 트렌드 같은 경우는 시간이 완만하고 동적 범위가 굉장히 넓죠. 반면에 트렌드나 패드 같은 경우는 이게 지속 시간은 짧지만 트렌드 같은 경우는 어떨 때는 메가 트렌드보다도 동적 범위가 클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역적으로도 그렇고 뭐 영역적으로도 그렇고. 근데 최근에 이런 초연결 시대가 되면서 이 패드도 그냥 단순히 예전에 이제 동적 범위가 트렌드나 메가 트렌드에 미치지 못했는데 잠깐의 현상임에도 불구하고 이 동적 범위가 메가 트렌드를 넘어갈 그런 현상들이 자주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게 다 지구가 서로 다 연결이 돼서 그렇다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이제 그 미래의 변화를 나타내는 개념들 중에 와일드 카드라고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보통 블랙 스완 또는 뭐 익스트림 이벤트 이런 용어와 이제 혼용이 돼서 쓰이는데요. 이게 미래의 모습을 크게 변화시킬 정도로 강력한 그런 파급력, 영향을 갖고 있지만 발생할 확률이 굉장히 낮거나 또는 예측하기가 힘든 그런 사건을 보통 와일드 카드라고 합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2001년에 이제 9.11 테러라든가 또는 그 우리나라 90년대 후반에 그 금융위기 같은 경우가 대표적인 와일드 카드였죠. 물론 징후는 발견이 되지만 이걸 예측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힘들었었습니다. 그렇지만 이 사건으로 인해서 사회 전체 또는 경제, 정치가 큰 변화를 겪은 이런 걸 보면 알 수 있죠. 사실 작년에 일본의 그 수출 규제도 어떻게 보면 이제 와일드 카드라고 볼 수 있고요. 그다음에 올해 이제 해프닝으로 끝나긴 했지만 김정은의 유고 같은 경우도 우리한테는 충분한 와일드 카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한번 좀 질문을 드리고 싶은 게 앞으로 대한민국이 직면할 수 있는 그런 와일드 카드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뭐 언제가 될지 모릅니다. 예상하기도 쉽지 않고 그렇지만 한번 일어났다면 엄청난 임팩을 줄 수 있는 그런 사건들 어떤 게 있을까요? 통일, 예, 당연하죠. 그럼 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한반도 전체, 동북아 전체에 엄청난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바로 통일이 있고요. 그리고 원전 사고 같은 경우 이것도 일어날 확률이 굉장히 낮지만 한번 터졌다가는 재난이죠. 그다음에 백두산 폭발 같은 경우, 그다음에 지진. 한반도는 지진에서 안전하다. 뭐 이런 일반적인 얘기가 있는데 만약에 서울 한복판에 진도 7 이상의 강진이 일어났을 경우 이제 헬게이트가 열리는 거죠. 그리고 뭐 요즘 조금씩 그런 징후들이 나오는데 갑자기 주한미군 전면 철수할 경우 이것도 뭐 한반도뿐만 아니라 동북아 전체에 엄청난 그런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그런 와일드 카드라는 겁니다. 저는 올 초부터 올해 일어날 수 있는 그 와일드 카드, 오늘 사실 아침에도 산업부에 좀 갔다 왔었는데요. 저는 이 블랙아웃이 대규모 정전은 아니더라도 이 부분적인 정전은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 그러니까 기상학자들에 따르면요, 올 여름에 역대급 무더위가 올 거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번 정부 들어서 원자력 안전 강화 조치 하는 바람에 원전 가동률이 지금 바닥이에요. 물론 예비 전력률이 있다고 하지만 계속해서 여름철 최대 전력 수요가 좀 늘어나는 추세고요. 이게 그 전력 예비율이 언제 5% 미만까지 떨어질지 아무도 모릅니다. 만약에 이번에 그 코로나 관련해서 세컨드 웨이브가 오고 이 정전까지 만약에 겹칠 경우 최근에 그 재난 양상이 이제 복합화되는, 그러니까 하나의 재난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의 재난이 겹치고 또 겹치는
지금 중국이 그렇잖아요. 뭐 코로나는 좀 잠잠해졌지만 뭐 홍수에다가 뭐 메뚜기 때. 그러니까 과연 이렇게 코로나 세컨드 웨이브가 일면서 이 정전이 났을 때 통신 다 마비되고 또 병원 전기 다 나가고 과연 우리가 이걸 감당할 수 있을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고민을 해야 되고 사실 이러한 그 와일드 카드가 이제는 뜬금없이 가끔이라는 게 아니라 상시화, 일상화돼 가고 있다는 거죠. 초불확실성 시대에서는. 예, 그 와일드 카드하고는 조금 다른 개념이긴 한데 이 블랙 엘리펀트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이거는 미래가 충분히 예상이 되며 충분히 미래가 보이는데도 이 과거로부터의 그런 관성, 두려움, 부정 또는 뭐 불편함, 이해관계 충돌, 갈등 때문에 이 코끼리가 온 방안을 휘젓고 다니면서 풍비박산을 낼 때까지 모른 체 한다던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던가 아니면 뭔가 하려고 해도 잘 진행이 안 되는 그냥 갈등의 상황들이 대부분 이 블랙 엘리펀트에 해당이 됩니다. 뭐 예를 들어서 이제 기후 변화 같은 경우가 이제 대표적인 케이스고 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연금 문제, 뭐 2050년 정도는 다 고갈될 거라는 거 알잖아요. 그러면서도 아무 지금 뭐 개혁이 일어나지 않는 이런 경우가 이제 그 블랙 엘리펀트인데 저는 이번에 그 코로나가 굉장히 좀 중요한 촉매 역할을 하는 것 같아요. 이런 그 사실 그 블랙 엘리펀트 여러 가지 그런 현상들을 좀 리거시 비용이라고 표현한다면 이 리거시 비용을 굉장히 낮추고 있습니다. 그리고 변화의 수용성도 굉장히 지금 높이고 있다. 저도 뭐 온라인 강의해보고 온라인 미팅 해봤는데 처음에는 조금 많이 불편하더라고요. 근데 해보니까 해볼만 하더라. 그래서 요즘에는 오프라인 미팅하면 오히려 그게 더 적응이 안 돼 불편해요. 그냥 뭔가 이제 변화에 대한 수용성이 이제 높아지고 있다는 거. 예. 그런 측면에서 이 엘레펀트, 블랙 엘레펀트도 고민을 해봐야 될 문제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이제 제가 한 5가지 정도의 뭐 쟁점, 질문을 던지면서 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미래 예측을 통해서 정책 결정자들한테 이 조기 경보와 경고가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왜 정책 결정자들은 이를 행동으로 옮기지 못할까? 다들 이를 아마 알고 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그렇다면 이런 한계를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 그다음에 이 와일드 카드, 이 극단적 사건의 이 상시화 속에서 우리의 경제나 사회나 이 산업 시스템 그리고 또 정부의 운영 방식은 어떻게 바뀌어야 할까요? 그냥 평상시 하던 대로 그냥 가면 되는 건지 아니면 이런 그 시대의 변화 또는 미래 상황 속에서 뭔가 새로운 방식의 변화를 추구를 해야 되는 건지. 세 번째, 제가 아까 기후 변화하고 뭐 여러 가지 그 연금 문제도 말씀을 드렸는데 현재 우리 사회에 존재하는 검은 코끼리 현상에는 어떤 것들이 또 있을까? 특히 교육과 관련된 부분, 또 직업과 관련된 부분에 검은 코끼리 현상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좀 고민을 해보고 좀 토론을 했으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그 인간과 기계와의 협업은 어느 수준까지, 어느 영역까지 가능할 것인가? 그리고 알고리즘과 데이터의 편향성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어떤 방안들이 있을까? 제가 뭐 디지털 리트러시를 뭐 제고를 해야 된다는데 한다고 말씀드렸는데 이게 생각보다 쉽지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교육 분야에 계시니까 이 디지털 리터러시를 제고하기 위해서는 뭐 어떤 그런 교육이 필요한지 이 부분에 대해서도 함께 좀 고민할 수 있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것으로 제 발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